여러분, 미국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세계 경제에 숨통을 준 나라가 있다면 과연 어디겠습니까? 하버드 교수가 비밀스러운 질문의 답을 공개하자 강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학생들은 미국, 중국, 일본을 속으로 떠올리며 술렁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답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강의실은 비웃음과 조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5분 뒤 강의실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움직이는 건 이 나라입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 정치학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교수입니다. 오늘 200석 대강의실에 모인 학생들 앞에서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 온 알렉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일본 학생 미치코가 펜을 멈췄습니다. 독일 출신 카를은 미간을 찌푸렸고 프랑스 학생 로라는 농담하던 입을 다물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백악관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백악관 이야기라는 말에 모든 학생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바로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무역 전쟁을 준비하던 시기였어요. 이번엔 1기 때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었죠. 중국에는 60%, 유럽에는 20%, 심지어 동맹국에까지 무차별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거였어요. 경제 논리는 무시하고 오직 미국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일방적 선언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알렉스의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미치코는 노트북을 켰어요. 백악관 비밀회의 이야기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비밀회의가 열렸어요.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 그리고 우리 자문단이 모였죠. 30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무역을 어떻게 재편할지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긴장감을 떠올렸어요. 세계 경제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관세 정책을 어느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지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 25% 관세를 매일지 유럽연합까지 포함할지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한 고위 관리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죠. 강의실의 정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회의실 안 12명 전원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30년 넘게 국제 정치를 연구한 제가 답을 못했을 정도였죠. 카를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고 로라는 농담하던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그때의 긴장감을 재현했어요. 전 세계 경제의 숨통을 완전히 쥐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과연 어느 나라일까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알렉스는 턱을 개고 생각에 잠겼고 미치코는 펜을 돌리며 뭔가 계산하는 듯 했어요. 모든 학생이 머릿속으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전 세계 아이폰이 멈추고 테슬라 생산이 중단되고 삼성 갤럭시가 작동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나라 말입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당황스러우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알렉스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당연히 미국 아닌가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잖아요. 미치코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아니죠. 중국이 맞아요. 세계의 공장이니까요. 카를은 신중하게 말했어요. 독일도 유럽 경제의 중심이고 자동차 기술로는 최고죠. 로라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프랑스도 빼놓을 수 없어요. 럭셔리 브랜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백악관에서도 똑같은 답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위 관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의문이 떠올랐어요. 미국도 중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니라는 건가요? 그 순간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거대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훨씬 작은 나라일지도 모르죠. 과연 어느 나라가 실제로 미국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알렉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답은 뻔하잖아요. 중국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미국 학생답게 자신만만한 태도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백악관 회의실에서 본들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은 자신감, 똑같은 오만함이었어요. 14억 인구의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에요. 전 세계 제조업의 30%를 담당하고 있고 미국 국채만 1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 숨통을 준다면 당연히 중국이죠. 알렉스는 마치 경제학교 가설을 읽는 듯 있게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미치코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일본 학생 특유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잠깐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미치코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 건드려진 모양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쓴우음을 지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일본 대사가 똑같은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진짜 기술력은 일본이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의 90%, 정밀 부품의 80%가 일본 제품입니다. 중국은 그냥 조립만 하는 거예요. 진짜 핵심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미치코가 손을 휘저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뜨거워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알렉스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기술이 뭐 대수인가요? 시장 규모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애플도 테슬라도 결국 중국 시장에 목매고 있잖아요. 연 매출의 20% 이상이 중국에서 나와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일본 없이는 그 애플도 테슬라도 못 만들어요. 미치코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메라, 센서, 배터리 소재,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모두 일본 기술이에요. 소니, 파나소닉, 도쿄 일렉트론 없으면 스마트폰 하나도 못 만들어요. 저는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바로 몇 달 전 백악관 회의실에서도 똑같은 논쟁이 벌어졌었거든요. 미국 상무장관과 일본 경제산업상이 서로 자국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로라이 비웃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 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유럽은 완전히 제외시키는 건가요? 프랑스 학생다운 여유로운 태도였어요. 하지만 그 여유 속에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며 말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프랑스식 도발이었어요. 독일의 자동차 기술,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프랑스의 럭셔리 브랜드, 이탈리아의 정밀 기계, 유럽 없이도 세계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들만 해도 연매출이 수백억 달러예요. 카를은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독일이 유럽 경제의 중심축이죠. GDP 4조 달러의 수출 강국이니까요. 벤츠 비메가와트, 지멘스 같은 브랜드들 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알렉스이 반박했습니다. 미국 GDP가 28조 달러인데 독일이 뭐가 대단하다는 거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독일 전체보다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미치코도 맞아쳤습니다. GDP만 보면 안 되죠. 기술 의존도를 봐야 해요. 반도체 제조 장비 없이는 모든 전자제품이 멈춰요. 아사히 글라스, 시네츠 화학 같은 소재 기업들이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실 안온도가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각자 자국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치 유엔 총회에서 벌어지는 설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쓴우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예상대로였어요. 세계 최고 명문대 학생들도 결국은 자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엘리트들조차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니요. 그때 알렉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군사력과 경제력이 모든 걸 결정해요. 미국이 달러 공급을 중단하면 전 세계가 마비되죠. 로라이 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27개국이 동시에 움직이는 힘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카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봐야죠. 무역 의존도, 기술 특허 보유 현황, 공급망 집중도를 종합해서 바로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나라들 모두 틀렸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뜨겁게 달아올랐던 분위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학생이 저를 바라봤어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독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거대한 강대국들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알렉스는 입을 벌리고 있었고 미치코는 펜을 떨어뜨렸어요. 그렇다면 대체 어느 나라는 건가요?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훨씬 작은 나라일지도 모르죠. 과연 그 작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저는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어요. 강의실라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분필을 들고 칠판에 또박또박 글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명확하게 대한민국 학생들이 그 글자를 읽는 순간 강의실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3초, 4초, 5초가 지나갔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터져나온 것은 웃음이었습니다.
알렉스이 가장 먼저 웃음을 터뜨렸어요. 책상을 손으로 치면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교수님 진짜 농담이시죠? 미치코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킬킬거렸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정말이에요? 로라은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듯 말했어요. 교수님께서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칼을 마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었지만 직접 보니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몇 달 전 백악관에서도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미국 고위 관리들조차 처음엔 믿지 못했었습니다. 알렉스의 웃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는 거죠? 삼성 갤럭시 말고 뭐가 있어요? 인구도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잖아요. 맞아요. 미치코가 맛장 김치하고 K-팝 드라마 덕분에 요즘 좀 뜬 나라일 뿐이죠. 경제 규모로 보면 일본의 5분의 1도 안 되는데요. 로라의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BTS나 블랙핑크 없었으면 누가 한국을 알았겠어요? 문화 수출로 좀 주목받는 것뿐이죠. 카를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IT 강국인 건 인정해요. 하지만 세계 경제에 숨통을 준다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GDP 순위도 12건이고요. 저는 학생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백악관에서 들었던 반응들이었어요. 그때 미국 재무장관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국 중간 정도 하는 나라 아닌가요? 그때 국방장관이 비웃으며 말했죠. 북한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주는 나라인데 무슨 경제에 숨통을 준다는 거죠? 알렉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한국 경제는 대부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삼성, LG, 현대 정도. 그것도 다 일본 기술 배인 거 아닌가요? 미치코가 즉시 반응했어요. 맞아요. 반도체도 일본이 먼저 시작했고 자동차도 일본 기술을 따라한 거죠. 원조는 일본이에요. 프랑스에서 보면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예요. 로라의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물론 요즘 한류 바람이 불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별로죠. 카를은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GDP로 보면 독일이 4조 달러, 한국이 1조 8천억 달러 정도인데요. 인구는 한국이 5천만, 독일이 8천만이니까 1인당 GDP는 비슷하지만 그러니까요. 알렉스의 손을 쳤습니다. 결국 중간 정도 하는 나라잖아요. 세계 경제에 숨통을 준다는 건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미치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처럼 기술 특허나 핵심 부품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기축 통화를 가진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거대한 시장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로라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냥 케팝과 드라마로 문화적 영향력이 좀 있는 나라 정도죠. 경제적으론 별거 아니에요. 학생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모르는구나. 이들은 진짜 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를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이 답이라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세계 경제를 좌우한다는 건지요? 알렉스도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네, 저도 궁금해요. 한국이 어떻게 미국이나 중국보다 영향력이 클 수 있는지요? 미치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기술력도 경제 규모도 자원도 없는데요. 로라이 비웃듯 말했어요. 설마 김치의 힘인가요? 아니면 BTS의 경제적 파급효과. 학생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호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었거든요. 곧 깨닫게 될 충격적인 현실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일 겁니다. 과연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을까요? 저는 학생들의 웃음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알렉스의 비웃음, 미치코의 조롱, 로라의 무시, 모든 게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 학생들의 웃음을 제지했습니다. 강의실이 서서히 조용해졌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교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모였어요. 내일 아침 7시. 전 세계 스마트폰이 단 한 대도 켜지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방금까지 웃고 떠들던 학생들이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알렉스이 자신의 아이폰을 내려다봤고 미치코는 갤럭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려고 하는데 화면이 까맣게 꺼져 있어요. 충전기에 꽂아도 안 켜지죠. 새 폰을 사러 가봐도 매장에 있는 모든 스마트폰이 고장나 있습니다. 카를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바로 한국이 멈추면 말이죠. 로라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멈춘다고 전 세계 스마트폰이 고장나요? 저는 칠판의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세계 점유율 21%, SK 하이닉스 28% 합치면 49%입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을 한국이 만들고 있어요. 미치코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도 절반이잖아요. 나머지 절반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알고 보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대만의 TSMC도 삼성 기술을 라이선스로 쓰고 있고 중국 업체들은 한국 장비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알렉스의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도체가 그렇다 쳐도 다른 부품들은 어떻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OLED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아이폰 화면도 삼성이 만든 거예요. 알렉스이 자신의 아이폰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애플이 삼성한테 1년에 디스플레이 값으로만 100억 달러를 지불해요. 삼성이 공급을 중단하면 아이폰 생산이 즉시 멈춥니다. 미치코가 억지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핵심 소재를 공급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소재들이 최종 제품이 되려면 한국을 거쳐야 해요. 일본이 소재를 만들어도 한국이 가공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이 안 나와요. 카를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는 어떤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새로운 숫자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23%, 삼성 SDI가 8%, SK온이 7%입니다. 한국 3사가 합치면 38%예요. 로라의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62%는 다른 나라 아닌가요? 테슬라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Y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어요. 만약 LG가 공급을 중단하면 테슬라는 하루도 안 되어 생산을 멈춰야 합니다. 알렉스의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업체에서 사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배터리는 자동차마다 맞춤 제작이에요. 새로운 업체로 바꾸려면 최소 2년이 걸려요. 그 2년 동안 테슬라는 문을 닫아야 하죠.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웃음기가 사라지고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구글 크롬북 삼성 반도체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LG 배터리 들어가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어떨까요? 삼성 랜드 플래시가 핵심이에요. 미치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이 멈추면 전 세계 IT 산업이 마비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모든 기업이 생산을 중단해야 해요. 카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백악관에서 들었던 시뮬레이션 결과를 떠올렸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했을 때를 기억하세요.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하루 만에 15% 올랐어요. 만약 한국이 완전히 멈춘다면 전 세계 전자제품 가격이 3배 이상 오를 겁니다. 로라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쓰는 모든 기기가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전기차, 심지어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한국 없이는 현대 문명이 돌아갈 수 없어요. 알렉스이 자신의 아이폰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안에 한국 부품이 이렇게 많이. 그 아이폰 화면은 삼성,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카메라 센서 일부도 삼성이에요.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부품을 빼면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죠.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방금까지 한국을 비웃던 학생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한국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미국도 한국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거든요. 과연 학생들은 이 충격적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학생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저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그 한국이 70년 전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알렉스의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70년 전이요. 저는 칠판을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1950년대라는 숫자를 크게 썼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서울 인구 100만 명 중 80만 명이 판자집에서 살았어요.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나무판과 양철로 대충 만든 오두막이었죠. 미치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남은 음식으로 끓인 꿀꿀이 죽이 주식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카를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꿀꿀이 죽이 뭔가요? 미군들이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에 물을 부어 끓인 죽이에요. 고기 조각, 빵 부스러기, 야채 껍질까지 모든 걸 다 넣어서 만들었죠. 그게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전부였어요. 로라의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저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겨울엔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이 매일 나왔어요. 판자집에선 제대로 된 난방이 안 되니까 연탄을 실내에서 피웠거든요. 밤새 가스에 중독돼서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는 가족들이 부지수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80였어요. 지금의 가나 우간다보다도 낮았습니다. 알렉스의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80요. 1년에? 네. 1년에 $80였어요.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죠. 유엔에서 한국을 도와달라고 전 세계에 구걸하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며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